네, 10월 6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요, 유한타증권 선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참 그러네요. 시장 상황이 참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3% 이상 빠지고 코스피도 이제 연중 최저점이라고 하죠. 네, 일단 오전에는 상승으로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뒤로 가면서 이제 급락 분위기로 지금 밀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장 상황을 한번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지난번에 저희 출연했을 때도 좀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예상을 좀 해드렸었고, 뭐 그런 말씀 좀 드리면서 2,950 아래권에서는 좀 대형주를 좀 모아가도 된다 말씀드리면서도 뭐 정말 최대한 빠지면 2,800도 가능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공포감을 가지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날 드렸던 말씀 중에서 조금 기억해 주실 만한 부분이 제가 그때 CFD 계좌 레버리지 쓰는 부분, 그러니까 증거금률이 10%에서 40%로 이제 상향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제 각 증권사마다 개인들 좀 신용 줄이게끔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아시겠지만 아신다기보다는 저희 지점만 보더라도 이렇게 만기가 돌아오는 계좌들 이렇게 신용을 더 이상 안 주는 종목들도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부담. 보시면 이제 장 초반에 시초가에 이제 반대 매매 나오고 또 이제 12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증거금이 부족한 계좌들은 이제 통보가 가거든요. 그럼 또 거기서 매도 한번 나오고 또 그다음에 2시 넘어가면은 이제 또 한 번 더 나오고 이렇게 되고 또 종가에 한 번 나오고 또 그다음에 내일 아침에 또 한 번 나오고 이게 계속 이제 반대 매매 물량들, 담보 부족 반대 매매 물량들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개인들의 이제 화력이 많이 약화됐다라고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의 매수세가 약해진 상황 속에서 매도가 조금만 나와도 시장이 훅훅 밀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기본적으로 수급에서 좀 영향을 찾는 게 왜냐하면 대외보다는 해외보다는 국내가 좀 더 약한 상황이 좀 많고요. 뭐 물론 오늘 장중에 뭐 홍콩이나 항생 지수가 안 좋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면서 개인들의 좀 투자 심리를 좀 더 악화시켰던 모습. 또 특히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뭐 지난번에 헝다 이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계속 이제 안 좋은 시장 상황을 좀 압박할 수 있는 경기에 좀 부담이 되는 이슈들이 계속 이제 시장을 좀 자극한 거죠. 거의 1년 반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던 시장에 지금은 이제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 접어들었는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잠깐 이제 하락하면은 이제 또 지난번처럼 기회다. 이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가장 조금 두려워해야 될 부분들이 학습 효과거든요. 네. 이게 학습 효과가 되게 무섭습니다. 빠질 때도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빠지면 더 빠질 것 같고 그렇지. 올라가게 되면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 상승 과정 중에서 여러 번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느끼셨을 것 같아요. 조금 빠지면은 바로바로 올라왔거든요. 계속 자금들이 밀고 들어오면서 그래서 조금 빠졌네 또 사사사 또 올라갔네 또 조금 빠졌네 더 올라갔네. 이래서 상승장에 이렇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다 보면은 빠질 때도 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빠졌으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여지없이 밀어버리는 시장. 또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개인의 공포감을 최대한 자극하고 나면은 다시 또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작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실패한 종목이 뭘 것 같아요? 작년에 올해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대형주 아닌가요? 곧버스라고 일명 곧버스라고 하는데 그걸 최근에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고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좀 수익도 많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내내 안 좋았던 부분이 당연히 지금 거꾸로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도 이제 좀 투심이 많이 위축된 상태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자금 물량에도 압박된. 오늘 지수 빠진 게 보면 아침에는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빠진 거 보면 53포인트 정도 빠졌으니까 아침에 올랐던 거랑 감안해서 본다면 상당히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아침에 매수한 보신 분들은 오히려 오후에 마이너스 한 10%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10% 이상도 나왔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개별주들이 특히 좀 변동성이 특히 심하면서 그때 저희가 좀 예로 들어줬었던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투심이 더 많이 좀 훼손되는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이런 현상들은 뭐 대외에서 날라올 수 있는 악재들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겠는데 지금 또 나스닥 선물은 또 플러스로 반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내일 아침 어떻게 될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주식은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러한 것들 이게 이제 결국은 평상시의 주식시장의 모습이라는 거를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신 작년에 그죠. 워낙 좋은 거를 보고 좋은 편한 주식 시장을 보시던 분들한테는 그쵸. 이게 지금 아마 상당한 충격일 텐데 하여튼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쨌건 리스크 관리가 좀 중요해 보이는 시점이긴 하니까 한번 지금 차트를 통해서 네. 먼저 한번 살펴보는데 먼저 미국 쪽을 먼저 보죠. 네, 한번 미국이 볼게요. 받쳐줘야 그나마 우리가 좀 네. 버틸 수 있으니. 저희가 제일 먼저 그때 다우하고 나스닥 안 좋다라고 말한 게 한 몇 주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조금 낌새가 좀 이상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되면서 많이 하락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나오는 이슈들만 보면은 다 그거잖아요. 부채 한도 상향하는 거, 그 협상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서 좀 바이든이 좀 예산에서 조금 물러서겠다라는 의징을 붙이면서 어저께 좀 올라왔던 부분들. 근데 또 어제 또 미 국채 금리가 또 올라오면서 그 부분이 좀 부담이 되었었고, 뭐 미국에서 금융주는 좋았습니다만은 국내 같은 경우는 환율도 상당히 오늘 많이 올라왔고요. 뭐 1,200원이 정말 목전에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환율도 좀 부담이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10월 달은 좋을 것 같진 않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때도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중순 정도까지가 고비고 그걸 지나야지 조금 시장의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우리 시장도 다음 주에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또 18일까지 부채 한도 협상 또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셧다운이 된다고 해서 뭐 미국이 당장 부도가 나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예전에도 한 셧다운 들어가고 한 며칠 동안은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고 작년에도 이맘때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10월 달 이후에 좀 11월 달부터 미국 시장 좀 작년에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뭐 단순히 놓고 본다라면은 하나하나씩 이제 짚어보면 이런 거죠. 기업 실적들이 조금 이제 슬로워질 것에 대한 우려감인 거죠.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 그런 우려감 그렇죠. 때문에 경기가 부진해질 것에 대한 우려감. 또 그다음에 테이퍼링이 빨라지거나 금리 인상의 속도가 빨라질 것에 대한 우려감. 거기에 또 원자재 가격 올라오고 인플레이션 되면 기업들은 당연히 수익이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제품 가격에 물론 전이시킬 수도 있겠지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나중에 최종 소비자들도 또 부담이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소비가 위축되고 또 그러니까 이게 한 박자씩 이렇게 돌아보면은 다 그냥 뺑뺑이 돌 수 있는데 이게 선순환이냐 이제 악순환이라고 따져봤을 때 지금은 계속 안 좋은 부분만 계속 보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맞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이 계속 좋은 것만 보고 왔지만 지금 또 안 좋은 것만 보지만 이렇게 뭔가 결정해야 될 시기에 뭔가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시기에 이렇게 안 좋아져야지만 또 최선의 답이 나오거든요. 이런 시장의 움직임들이 결국은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압박을 하는 요인이 좀 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미국 시장도 좀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뭐 결자 해지라고 미국에서 해결해 줘야 되고 중국에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번 사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로만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다우 같은 경우 저희가 예전부터 조금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쭉 올라갔을 때 이번에도 60일선에 저항을 받고 내려온 상태고요. 지금 60일선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중기 추세가 이제 다우 같은 경우도 훼손이 된 상태고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윗꼬리가 달리고 있죠. 올라가면 또 매도 나오고 올라가면 매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저항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 34,500 부근에 좀 저항이 생겨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요 가격을 강하게 뚫고 거래가 붙어주면서 안정이 되어야지만 미국 시장도 뭔가 다시 한번 회복을 좀 도모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뭐 차트로 말씀드리면 이제 공부하는 개념인데요. 보시면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이러잖아요. 네. 그럼 오늘 밤에 음봉이 나와야 정상이겠죠?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 몸통들이 겹쳐 있잖아요. 지금 쭉.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몸통들이 겹쳐 있지만 이 파란색 음봉 하나 안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방향성을 잡으려면 이 파란색 몸통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겠습니다. 그런 양봉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파란색 몸통을 벗어나려면 결국은 34,500원 위로 34,500원이 아니죠. 34,500포인트를 넘어가야지만 이 몸통을 벗어나는 거겠죠. 또 추세가 더 추가 하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 파란색 음봉을 밑으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파란색 음봉 저점 구간인 33,800 한 4-50포인트 정도 되겠습니다. 이거를 또 강하게 이탈해야지 추세가 완전히 하방 쪽으로 더 밀릴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음봉 안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는 백날 움직여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 파란 음봉을 벗어나는 흐름이 나와야지만 그 한쪽으로 방향이 쏠린다라고 보는 게 기술적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맞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나마도 뭔가 좀 나는 이렇게 벗어나기 전에 뭔가 좀 캐치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음봉, 양봉, 음봉, 양봉의 중간을 딱 보면 되겠죠? 네, 딱 중간이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가 34,170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우 같은 경우는 34,170을 계속 좀 유지하면서 잘 버텨준다라면은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경직성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렇다라고 해도 개인적으로는 여기 35,0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뭔가 좀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던 상황에서 여기 고점 부분 보이시죠? 이쪽 고점, 그 다음에 여기 저항 때 뚫었던 부분들, 최근에 이제 반등할 때 지지했던 부분들, 요번에 반등 실패한 부분들, 여기서 또 반등 실패한 부분들 다 선을 연결해 보면 딱 35,000 정도 나와요. 그래서 다우가 다시 완전히 추세를 돌려서 진짜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35,000을 무조건 넘어가야 되고요. 이게 안 넘어가면 반등할 때마다 매도하는 전략이 미국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시장에서 힌트를 얻기 위한 투자는 34,500 정도는 강하게 뚫어주면서 거래가 실려주고, 지금의 우리가 우려하는 리스크들, 그런 우려하는 리스크들이 뭔가 해소되는 분위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차트는 그냥 보조수단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뉴스로 이어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악재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계속 이제 하나하나씩 해결되는데 주가가 안 움직여요. 빠져요. 그러면 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분명히 악재가 해소되는 과정 속에서도 지수가 전혀 반응을 못하거나 하방으로 방향을 잡는다. 그랬을 때는 분명히 같이 맞춰서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미국 시장 투자하시고, 또 역시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미국 시장이 뭔가 해결을 해 주어야지만 또 우리 시장도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미국도 미국이지만 사실 지금 중국도 중요한데, 중국이 지금 연휴 중이란 말이죠. 중국이 이제 목요일까지 이제 연휴고, 그 뒤에 이제 금요일인데 중국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을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되는 시점이 좀 중요하겠는데, 일단 다우만 놓고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음봉을 위든 아래든 벗어나는 쪽으로 단기적인 방향성이 쏠릴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한 번 더 내려오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 가격대가 33,3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일시적인 저점 형성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 좀 갭이 있어서 이걸 한 번 더 매우로 내려온다 치면은 결론적으로 한 33,000 정도 되겠습니다. 33,000 정도가 결국은 다우 지수의 뭐 단기적으로는 뭐 가장 강한 좀 지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지수 때, 이게 또 깨지고 다시 또 올라가 봤자 또 21선을 맞고 떨어지면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점프 하듯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나스닥이 좀 많이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좀 나스닥을 많이 그렇죠. 따라가죠. 나스닥에 좀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라든지 IT 기업들이 많이 있고 바이오 기업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중요한데요. 나스닥이 다우보다는 더 상태가 조금 먼저 안 좋았었고요. 지금 많이 충분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 저희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61선이 꺾였는데 그 꺾인 61선을 다시 한번 21선이 하향 이탈할 때, 그때는 대폭락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중기 추세가 훼손이 되면서 데드크로스가 나는 시점인데, 지금 딱 봐도 지금 거의 마주치려고 하고 있죠. 61선이랑 지금 21선이랑 데드크로스가 확대해서 보면 날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 날려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 시점에 보면 좀 일단은 지금 미리 하락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더 겁을 먹진 않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 반등할 때 또 부딪히거든요. 그리고 나면 또 이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이게 이런 거죠. 우리가 이게 이렇게 하락해서 부딪힐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늦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좀 예상이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여기서 61선이 플랫해지고 21선이 꺾이고 이런 상황을 좀 미리 예상을 해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밑으로 더 쏠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점을 미리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좀 맞았다라는 생각이긴 하는데, 일단 다우보다는 좀 선제적으로 먼저 빠졌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조금 있고,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여기 제가 선을 딱 그어드렸잖아요. 네. 딱 보시면 완전히 긋진 않았지만 제가 한번 그어볼게요. 느낌이 딱 오는 가격대죠. 그렇죠? 요 부분, 여기 저점 부분, 그렇죠?
거기서 이번에 지지가 됐죠. 다만 이게 추세를 계속 유지하려면 이쪽 부분 이하로는 내려오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도 지난번 고점, 저점을 연결한 선에서 지금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힘든 부분은 빅테크에 대한 그런 규제들,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문제들, 앞으로 걷어들여야 될 그렇죠. 부분들. 법인세 인상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뿌려야 될 재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돈을 뿌렸고 또 뿌리기로 했으니 이 뿌릴 돈은 니들이 내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이 빠졌고 최근에 또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청소년들한테 유해한 부분을 좀 알면서도 뭐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내부자 고발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미국도 중국도 우리나라도 대형 그런 빅테크 SNS 기업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을 계속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카카오 이제 김범수 의장도 어저께 9시 뉴스 보니까 계속 뭐 잘못했다, 고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듯이 막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뭐 이럴 때는 정말 몸을 낮춰야죠. 그러니까 주주들을 지금, 위해서라도.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우리나라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세금 문제. 그럼 결국은 세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 문제에 맞닥뜨려진 그런 기업들이 과연 이제 무엇으로 나중에 주가를 올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배당을 더 강력하게 가져가거나 또 근데 여태까지 배당도 많이 가져가고 자사주를 계속 매입하면서 많이 주가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동안.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뭐 추가적으로 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규제의 시작이 주가의 조정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신 필요는 있겠고 다만 나스닥 자체는 좀 많이 빠졌고 사실 최근에 이제 머크의 이제 치료제 얘기가 나오면서 백신 업체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뭐 모더나를 비롯해서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진단 키트, 그다음에 백신, 그다음에 치료제 여기로 이제 게임이 이제 전환이 되고 이제 치료제가 나오다 보니 아 이제 두려울 게 없어 그러면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쪽으로 이제 시장 시선이 쏠려간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약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다우가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시장 상황은 좀 봐야 되니까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스닥은 좀 충분히 단기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리바운딩이 가능한 위치에 있고요. 그 리바운딩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이 구간대 한 14,800, 900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기술적인 저항대니까 좀 염두를 좀 해두시는 게 최대가 그렇고요. 뭐 중간에서 꺾이면 한 14,600 중반, 14,600, 700 사이 이 정도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이제 시장을 봐야 되겠죠. 왜냐면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이 시장에 좋은 뉴스들이냐, 시장에 안 좋은 뉴스들이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좀 봐주시는 게 맞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로는 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국내를 그럼 좀 한 번 더 볼까요? 네. 이제 국내를 한번 보면 근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저 지지선이 무너지면 아까 그 마지막에 네. 200일선인가요? 거기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나스닥 같은 경우 잠깐만요. 아 여기요? 네. 요게 이게 200일선. 200일선 네 맞아요. 근데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 이게 200일선이라고 하면 여기 14,000이거든요. 네. 거기가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시면 좀 확대해서 볼까요? 200일선이라고 굳이 하지 않아도 여기 요 자리 요 자리 보이시죠? 네. 여기 이 부분인데요. 아래 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두 번의 강한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랑 거의 200일선이랑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리면 나스닥도 14,000원 정도에서는 리바운딩이 한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 웬만하면 좀 안 깨주는 게 좋긴 한데 우리나라도 뭐 지지선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더 깨면서 그렇죠, 내려가면 그래야 또 투매가 나오고 그걸 또 받아내야지만 또 수익이 나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가면은 수익이 나기는 나는데 팔아야 내 돈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누군가는 또 반대로 공격하는 세력들도 나올 수가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또 시장이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은 한 번도 조정다운 조정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뭐 한 예전부터 뭐 IMF 이후로 뭐 금융위기 이후로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로 투자를 해보셨던 분들이라면은 다 겪으셨을 부분이지만 작년부터 투자를 한 주린이 분들은 이런 경험이 처음일 수밖에 없고 신용을 많이 써서 수익이 많이 났는데 챙기지 않았다라면은 오히려 더 많이. 제 주변에서 보니까 신용을 많이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신용 포함해서
단기에 최근에 보면 거의 한 반토막까지 내려오신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카지노랑 같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주식시장은 이런 거잖아요. 처음에 들어온 카지노가 그렇잖아요. 도박판이 처음에 들어온 초짜한테는 먹게 해주잖아요. 그래야지만 돈을 더 가져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속 발을 담그게 해서 더 이상 뺄 수 없는 수준이 됐을 때 왕창 뺏는 거잖아요. 왜냐면 처음에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해서 2,000만 원을 벌었어요. 2배 먹은 거잖아요. 2,000만 원을 투자할 거 아니겠어요? 2,000만 원을 투자해요. 50%만 빠져도 내 원금이 된단 말이에요. 1,000만 원이. 그죠? 그럼 거기서 발을 빼면 다행인데 사람들은 안 그렇죠. 왜냐하면 1,000만 원을 투자해서 2,000만 원이 됐던데 2,000만 원이 내 원금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럼 그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됐으면 나는 실질적으로는 본전이지만 나 50% 손실 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투자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런 현상인데 카지노가 마찬가지예요. 카지노도 벌고 떠나면 상관없지만 그 안에 계속 있으면 다 털리는 시스템이 카지노다라고 보신다면 주식시장도 현명한 투자를 하려면 적당하게 내 수익을 잘 실현하고 또 다시 그 다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서 투자해야지만 수익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이 시장에서 계속 길게 살아남아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기업을 사야 되고 또 내가 버틸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또 저가가 내려오면 약간 리스크를 감내하더라도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또 필요하고 뭐 아무튼 어렵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쉬우면 다 부자 될게요. 근데 지금 하나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 201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주식 시장은 우상향 간다라는 전제를 놓고 봤을 때는 저기서 지지를 받고 이제 다시 올라올 것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추세가 완전히 바뀌게 되면 네. 깨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추세가 분명히 추세를 꺾였어요. 근데 이 꺾인 추세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꺾인 추세를 살리는 방법은 두 개예요. 주가가 급등을 해서 확 거래량이 실려면서 올라간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면서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쭉 빠져가지고서 완벽한 가격 메리트를 주거나 그래야 되는데요. 아니면은 여기서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다 이제 수렴시켜 놓거나. 근데 지금 보시면 이평선들이 여기서 이제 크게 벌어진 상태였었고 그 부분이 이제 수렴이 아니죠. 그냥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추세선을 하나 그어보면 여기서부터 그어볼게요. 제가. 근데 이게 저도 이제 항상 주식을 하면서 좀 느끼는 거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가 이제 9만 원대에서 내려왔단 말이죠. 아니야, 좀 쉽게 말하면 현대차로 할게요. 현대차가 이제 9만 원 부근에서부터 내려왔죠. 제가 지난번에도 저희 고모 예를 들어서 말했잖아요. 19만 원 정도 바닥선으로 해서 고모 한번 나눠서 사봐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29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10만 원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게 몇 프로 빠진 거죠? 30% 이상? 29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왔으니까 10만 원 빠졌으니까 거의 30% 이상 빠진 거잖아요. 하지만 데미지는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근데 밑에서 7만 원대부터 올라왔단 말이에요. 7만 원대에서 29만 원까지 올라왔고 지금 7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해 본다라면은 저점 대비 올라온 걸 감안했을 때 그렇게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7만 원대에서 산 사람은 아직도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 그죠? 하지만 29만 원 부근에서 산 사람은 손실이 엄청 많이 나 있는 상태. 이게 타이밍이고 시점이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위에서 빠진 폭이 많이 빠졌어. 그러니까 카카오도 제가 계속 이제 관망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17만 원인가 16만 원에서 빠지기 시작했죠. 그럼 이제 11만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겠지만 더 밑에서부터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 제가 이따가 뭐 차트를 하나씩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의 주가보다 밑에 있으면 진짜 많이 빠진 종목인데 코로나 이전보다 주가가 더 위에 있으면 빠진 종목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종목을 이제 앞으로 선별할 때 저평가라는 종목을 찾을 때는 그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토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보다 정말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그죠? 여행 하나도 못 가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뭐 항공주 같은 경우는 저도 가장 좋게 보는 종목들인데 오늘 많이 빠졌단 말이죠. 항공주의 악재가 뭐가 있겠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없었지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처럼 시장은 항상 좋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이제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가장 핵심인데 좋다 할 때가 항상 고점일 때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항상 시장에서는 좋은 얘기만 나오다가 안 좋은 얘기로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을 때 그 안 좋은 얘기를 다 먹어버리고 올라오면 상관없는데 그 안 좋은 얘기를 주가에 인식하기 시작하면 또다시 방향성이 그쪽 방향으로 많이 치우쳐요. 그래서 시장이 한번 방향을 잡으면 당연히 길게 가지만 또 하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년 반을 올라왔으니 조정으로 따질 때는 지금 한 달이나 됐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2, 3개월 더 빠진다고 해서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상할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기 추세선을 그어드린 대로 나스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승 추세가 깨졌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 상승 추세 하단이 깨졌기 때문에 이 추세대 위로 복귀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올라갈 때마다 다시 내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압력에 눌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또 결과적으로는 뉴스나 호재가 시장을 압력을 해서 밑으로 내릴 수밖에 없었던 악재가 있었다면 그 악재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것들이 안 먹히고 계속 추가적인 악재가 나왔을 때는 이 상승 추세선 하단을 회복하지 못했을 때는 계속 안 좋게 보는 게 맞고 하지만 이렇게 빠지고 나면 좀 종목들이 싸 보이고 또 트레이딩 하기가 좋은 시장이 와요. 그래서 오히려 급락을 하고 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수익 내기가 좋은 장이 의외로 오기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카카오 다 알죠.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주들 이제 더 이상은 안 빠지더라고요. 하도 빠져서 그런지. 네, 그렇게 현대차 그룹주들. 그 다음에 또 개인 투자분들 최근에 좀 많이 산 것들 보니까 효성자 들어가는 것들, 그죠? 뭐 소재 관련주들. 네, 코롱자 들어가는 것들.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일부 있겠고 수소 관련주들도 일부 있겠고 그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안전하다 생각하고 우량주다 생각하고 작년에 주도했던 대형주들, 주도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재미를 못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종목들이 이번에 폭락을 맞고 나면 시장에서 좀 반응이 오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뭐 면세점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많이 빠졌던 자동차도 마찬가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뭐 나중에 올라오긴 하는데 이따가 뭐 말씀드려도 네. 그분이고 아무튼 나스닥도 아까 200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여기가 중간 종착지일 수는 있겠으나 그 다음 리바운딩 할 때 지금 그어드린 이 상승 추세선 위로 못 올라간다라면은 추세는 상당히 조금 불안하게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지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냥 당연히 우상향으로 가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좀 긴장감 있게 좀 지켜봐야 된다. 예,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하죠. 네, 뭐 코스피도 그때 저희가 추세를 보여드리면서 참 이게 많이 올랐네요, 예쁘지가 오르기. 않아서 여기서부터도 계속 고민을 했었잖아요. 3,200 깨질 때부터 그 다음 리바운딩에서 진짜 뭐 3,150 뭐 이 정도 강하게 못 넘으면 다시 하락으로 몰린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렇죠.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하락을 말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항상 말씀하시는 구간이 이게 큰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거든요. 이게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하락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딱 가격대가 나오거든요. 여기거든요, 딱. 이게 2,600이게요. 이게 지지선. 그러니까 지지선이라기보다 예전에 2018년도 때 고점인데 이걸 뚫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오면 여기서는 이제 지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뭐 말씀드린 중간 때 2,800대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예요. 여기서도 되게 어렵게 뚫고 올라온 부분이라서 저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좀 단순하게 놓고 볼 게 아닌 게 아까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때랑 지금은 달라요. 왜냐?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최근에 IPO를 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정말 주가 엄청 빠졌는데도 지수는 상대적으로 지금 덜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지금 2,900이지만 실질 체감은 지금 거의 한 2,700, 800대 있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 시가총액 큰 대형주들이 들어와서 지금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덜 빠져 보이는 거지 실제 체감은 제가 봤을 때는 2,800 이하로 분명히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얼추 생각하는 조정은 많이 나왔다. 그래서 최대 뭐 2,700까지도 내려간 느낌적인 느낌의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시면 저희가 항상 이제 뭐 피보나치라고 해가지고 이제 해요. 저점에서 이제 올라온 폭에 강력한 아주 초강력한 때는 한 20% 정도 조정. 그 다음에 중간 조정은 한 30%, 최대 조정은 한 40%, 뭐 완전히 부러지면 50%까지도 가는데 지수? 지금 네, 그러니까 올라간 폭으로 진폭으로 따지면 지금 생각해 보실게요. 1,400에서 3,300을 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얼마 올랐죠? 1,900포인트 올랐죠. 네. 거의 1,900포인트 올랐죠. 1,900포인트에서 30%가 빠지면 몇 포인트죠? 1,900포인트에 한 500, 한 몇, 50? 그렇죠. 거의 600에서 한 500 얼마 정도 되겠죠. 500, 그러면 3,300에서 500을 빼면 2,800 정도 나오죠. 그죠? 그리고 저 빠지면 2,700 정도 나오고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조정이에요. 한 3대 7 정도? 그러니까 최악일 때가 이제 6대 4 정도라고 보고 진짜 그냥 다시 원위치하면 그러니까 5대 5 정도 보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피보나치 수열로 봤을 때가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2,800, 2,700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 깊이에 따라서는. 근데 이렇게 보면 올라온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율적인 조정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차트로는 뭐 강한 장이다라고 하면은 얼추 왔다. 바닥이? 그러니까 리바운딩 할 수 있는 타이밍이. 타이밍이? 네. 그러니까 2,900이 깨지면 아까 좀 계산을 해보고 왔는데 2,800 저가 생각할 때는 2,900 이하에서 2,930 정도면은 전 저점이라서 리바운딩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등이 안 나왔잖아요. 반등 나왔다가 지금 다시 되밀렸잖아요. 이런 현상이 한 3번 정도 벌어지면 진짜 바닥이라고 따지는데요. 지금 요번에 한 번, 2번 정도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이런 현상이 단기에 따다닥 한 3번 정도 나오면 대충 왜냐면 3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3일 결제 시스템이기도 하고 네, 미수를 쓰고 나면은 반대매매 맞는 날도 3일이거든요. 그래서 3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빠질 때도 3번 정도 급락을 하면 거의 바닥에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도 그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되는데 아무튼 이 그림만 그냥 놓고 봤을 때는 한 2,900이 깨지면 단기에는 좀 트레이딩 장세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최대한 2,800까지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분명히 왜곡은 있었다 지수에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10몇 프로씩 펑펑 네, 뭐 급락한 게 많아서 기존에 있던 종목들로 따져봤을 때는 지금 지수보다 더 빠졌다. 분명히 지수보다 언더슈팅 돼 있다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라면은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요게 그어드린 선이 뭐 가능한 구간 안에 분명히 있긴 하지만 지금 상태라면은 거의 하여튼 2,900이 살짝 깨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하여튼 리바운딩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해외에서 좀 도와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분위기가 그런 일단 부분들. 반전이 네, 돼야지.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지금 거의 이제 매일매일 반대매매 제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점에 반대매매가 하나도 없다가 하나둘씩 늘어나다가 오늘은 여직원이 전체 단체 메신저를 날리더라고요. 오늘은 너무 많으니 관리자분들이 각각 다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직원이 확인하기도 쉽지 않을 만큼 많다라는 거잖아요. 반대매매가. 네. 그러니까 담보 부족 난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소진되려면은 하루 이틀 정도면은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공포감이 상당히 좀 큰 상태고 다들 정말 머리를 쥐어 싸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단계? 이렇게 그러니까 피크도 이렇게 따다닥 하면서 발산하면서 피크가 나듯이 하방도 슬슬 빠지다가 따다닥 하면은 저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한 이틀 정도 나왔으니까 하루 정도만 더 살짝 고생하면 조금 저점이 종목별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막 이렇게 가던 종목이 이렇게 조금 빠졌는데 괜찮아가 아니고 지금 이미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빠진 종목들이 정말 부지기수로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바닥에다 던지는 실수는 안 하는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일단 개별주에 대해서는 좀 이따 들어가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고 분명한 거는 지금 대외 변수들이 이제 긍정적인 게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미국의 어떤 부채 한도 협상 결과, 뭐 디폴트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중국의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결되는가, 부정적으로 만약에 계속 나온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계속 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거잖아요. 처음에 이제 헝다 이슈가 터졌을 때 중국만의 문제야. 괜찮아. 전 세계로 안 퍼질 거야라고 말했었고, 그다음에 부채 한도 그것도 여태까지 한 번도 부채 한도를 안 한 적이 없어. 상향 조정 안 하고 나중에 합의 안 본 적이 없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는 오케이라고 치자고요. 하지만 시장이 악재가 없을 때는 악재가 아닌 것도 악재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악재는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을 하는 부분들과 인플레이션, 지금 그린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점보다 테이퍼링이 더 빨리 다가오고 금리 인상의 시점이 더 빨리 다가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발을 빼자라는 식의 매도세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불안감이 마음에 있으니. 그래서 그런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큰 돈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으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 상태 속에서 환율까지 또 급등을 하는 부담감, 이런 부담감이 좀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국내적으로만 따지면 소소하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CFD 문제, 그다음에 개인 신용 문제, 그다음에 10월 들어오면은 실적 발표 시즌, 그다음에 양도세 부과 때문에 세력들이 돈 빼, 이런 부분들이 다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개별주들한테 안 좋은 영향들이고 코스닥 종목들한테 다 안 좋은 영향들이거든요. 그러니 또 코스닥에서 종목들이 급락하는 상황들도 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내 수급적인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보다는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글로벌 뷰가 좋은데 우리나라만 빠지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그렇지. 근데 이 뷰를 제한하는 요소들이 이제 중국의 뭐 그런 금융 헝다 문제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홍콩에서 뭐 헝다가 뭐 어저께는 뭐 거래 정지가 됐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관련 회사들이 뭐 이런 부분들, 또 오늘 홍콩 시장 하락한 부분들도 또 있었고. 근데 사실 홍콩 시장에서는 그런 부동산 업체가 빠진 건 사실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가장 핵심은 중국의 전력난. 그 전력난의 시발점이 이제 중국과 호주의 그런 분쟁들. 석탄 수입 안 하는 거. 그것도 작년부터 수입 안 했어요, 계속. 그렇죠. 근데 계속 수입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수입도 안 해 죽겠는데 이제 계속 시진핑이 야, 니네 탄소 배출 많이 하는데 하지 마. 쉬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생산을 안 하다 보니까 부족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급하게 뭐 러시아 거를 수입을 했네 뭐 얘기도 나오고, 뭐 알고 봤더니 뭐 호주 거를 슬슬 하역을 하고 있더라더라 뭐 이런 뉴스들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뉴스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저는 그거는 악재는 아니고 호재라고 생각해요. 안 돼가지고서 지금 안 풀려서 석탄값이 난리가 나가지고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호주 거를 슬슬 수입을 하고 뭐 급하게 뭐 러시아 건지 뭐 어디 건지 가져와가지고서 풀기 시작하면 석탄 가격도 조금씩 안정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면 또 이제 관련해서 막 올랐던 원자재 가격들이 빠지기 시작하면, 빠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빠지기 시작하면 뭐 올겨울에 춥다 그러면서 더 많이 올랐잖아요. 천연가스도 그렇고. 근데 이게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 다시 또 인플레 우려감이 사그러들고, 그 인플레 우려감이 사그러들면 금리 인상 테이퍼링의 우려감도 또 사그러들고, 그럼 시장이 자연적으로 다시 또 본궤도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선순환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원자재 가격 강세가 불러온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과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이 압박하는 그런 흐름들은 결국은 원자재 시장이 안정이 되느냐에서 답을 찾는 게 맞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돌아가는 신호는 원자재 시장이 안정이 되는지를 보는 게 좋고, 이 원자재 시장의 급등도 신재생에너지 쪽, 그런 쪽들을 계속 대체해야 된다고 하면서 왔던 부분들,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한 부분들이 역설적으로 나타난 현상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 가보려고 했는데 그게 또 거꾸로 이쪽을 치고 들어오면서 안 좋게 돼버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가 선이냐 뭐가 후냐를 따지기는 어렵지만, 지금은 결과론적으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원자재 시장의 안정,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주거든요. 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기업 실적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뭐 모두가 다 예상을 하더라고요.
올겨울까지 계속 천연가스 올라갈 거야. 석탄가가 계속 올라갈 거야. 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상과 반대로 꺾이는 시점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 시장은 오히려 거꾸로 조금 더 개선이 될 수가 있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유럽 같은 경우도 천연가스 같은 경우 되게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러시아 쪽에서 이제 수입하는 그 관이 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뭐 허가가 안 나서 안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에너지가 부족한 부분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못 느끼겠지만 유럽은 상당히 좀 피부로 느끼고 있고 중국도 특히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요런 에너지와 관련된 사실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상당히 관련주들이 많이 급등했었는데 정말 역설적으로 거꾸로 이런 쪽에서 또 피해가 오다 보니까 그렇죠. 뭐 나중에 정책적인 부분이 더 강화될지 그 강화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원자재가 더 가격이 뛰게 된다면 이거는 분명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정책의 변화 이런 부분들도 계속 좀 체크하면서 시장을 좀 보셔야 될 중요한 변수라고 보여져요. 네. 하여튼 지금 뭐 일각에서는 다시 신재생 에너지의 그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좀 떠오르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바람이 안 부니까 갑자기 풍력 발전량이 떨어지고 네, 맞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뭐 이러저러한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가 꼭 가야 되는 길이긴 하지만 대안을 만들면서 갔어야 되지 않냐. 너무 네. 성급하게 목표만 정해놓고 그쵸. 뭐 이런 반성도 나오긴 하던데요. 일단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우리 거시 경제 이 환경을 좀 살펴봤으니 이제 개별 단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네. 일단 이제까지 한국 주식 시장을 그래도 그동안 끌고 왔던 건 그 주도주 역할을 했던 거는 2차 전지 네, 그 중에서도 맞습니다. 소재주였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소재주도 좀 꺾인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면 정말 이걸로 그냥 완전히 무너진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어떤 조정이냐 혹은 뭐 추가적인 다른 곳에서의 주도주가 나올 어떤 그 징조냐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차트를 네.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바둑 용어 중에서 대마불사라고. 네,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잘 가던 주식들도 쉬어가는 구간이 있잖아요. 예전에 2차 전지도 중간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는 부분인데 오늘도 보시면 밀리긴 했어도 그래도 동아기업이나 솔루스 첨단 소재는 견조했다. 그러니까 주도주 안에서도 섹터 안에서도 주도주를 계속 바꿔나가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유럽 쪽에 오리엔트 되어 있는 기업들한테 조금 더 좋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구리 동박 업체들한테 좀 더 유리한 상황이었었고요. 이런 부분들 일단 뭐 중요 종목들을 좀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2차 전지에서 지금 최근만 놓고 따진다라면은 좀 차트를 빨리빨리 좀 볼게요. 지금 보면 이제 지금 최근에 대장 대주전자재료죠. 저도 이거 상당히 좀 많이 강조해드렸던 종목인데 추세가 단기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어도 오늘 11%나 빠졌어도 꺾인 거는 아니거든요. 네, 내일 당장 또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가 버리면 그대로 또 살아있는 차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주전자재료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약 한 9만 한 5천 원, 6천 원 부근 여기가 단기적으로 지지선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추가 반등이 나왔을 때 10만 4천 원 부근 요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해 준다라면은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좀 맞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어느 정도 좀 슈팅하면서 발산되는 구간이에요. 이격도도 지금 최다 구간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이격이 최다로 벌어졌을 때 항상 주의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벌어진 이격을 줄여나가는 과정들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선과의 괴리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21선이 따라 올라올 때까지 옆으로 길 수도 있고 아니면 내려가서 찍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때 이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96,000원대가 깨지면 한 9만 원 선 부근까지 조정도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추세가 죽은 건 아니다. 다만 이제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지는 계속 좀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주전자를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저항대는 딱 봐도 여기 11만 원 부근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 가장 시장에서 이거 이전에 대장 역할을 해줬던 게 에코프로비엠이랑 그렇죠. LNF 네, 요 두 종목이었었는데요. 이 종목들이 이제 가장 핵심이었었는데 근데 차트만 봐서는 쉽게 아무리 좀 떨어졌다 해도 들어가기가 네. 쉽지 않은 자리네요. 원래 손이 안 나가는 종목이 더 가고요. 손이 쉽게 나가는 종목이 더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손님이 카카오를 갖다 14만 원대 막 사고 있어서 제가 전화했다고 사지 말라고.
왜냐하면 16만 원대 있다가 14만 원대 내려오니 얼마나 싸 보이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11만 원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LNF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유상증자하고 증설한다 그러면서 더 튀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상증자와 증설 투자를 더 호재로 봤던 거죠. 그러니까 역시 보시면 LNF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발산이 된 상태고 어떤 면에서 보면 추세 자체는 살아있지만 다시 고점을 강하게 넘기면서 강하게 올라가려면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수급적인 부분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호재도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LNF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이미 호재를 다 써먹었잖아요. 계약도 되게 많이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증설도 한다고 다 발표를 했고 증자도 했고 이렇기 때문에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기업 분할도 다 했고 그래서 있는 호재를 다 많이 써먹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소진된 상태. LNF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 새롭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확 들어와 가지고서 고점을 더 올려준다라면 오히려 여기서 고점이 더 뚫리면은 그때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한번 매도를 한번 해도 될 정도로 많이 이격이 벌어진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만큼 이격 조정인 상태고 여기 갭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우러 내려오는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LNF 같은 경우도 한 16만 원 부근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요 16만 원 정도 잘 지지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뭐 최대 빠지면 21선까지도 가능하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오늘 아침에 찍은 고점, 그 부분이 차후에 반등할 때마다 저항대가 된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좀 이 에너지를 많이 발산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다시 또 응축해 나가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필요한 상태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에코프로비엠 볼게요. 뭐 에코프로비엠이 이게 원래 대장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에코프로비엠이 여기서 꺾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대주전자가 더 많이 치고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보시면 쭉 치고 올라오면서 발산이 된 상태다 보니 이제 이격 조정이 들어왔고 이제 21선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버티다가 쭉 빠지면서 21선을 터치하는 이격 조정이 들어온 상태인 거잖아요. 여기서 해줘서 반등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또 61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는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 종목이고요. 에너지 소진 상당히 좀 컸었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오고 있는 상태. 수급을 한번 좀 볼까요? 수급도 보시면 이제 연기금 계속 이제 매도가 들어간 상태잖아요. 지금 보시면 물론 개인은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증권 쪽에서는 이제 최근에 좀 들어온 상태인데 뭐 많이 빠지니까 쇼커버일 수도 있고요. 공매도 했던 부분들에 대한 최근에 뭐 사모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이 지금 에코프로는 지금 막 좋아 보이진 않아요. 아까 봤던 LNF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가 사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금이라든지 역시 기관 투자자들도 차익 실현에 나섰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도적으로 먼저 움직였던 대형주 뭐 대형주라기보다는 뭐 선도주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LNF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에코프로비엠 대장주를 보면 뭐 오늘 저점에서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차후에 올라가면 45만 원 여기 좀 강한 저항대라고 좀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찍은 저점에 다시 이탈되면 역시 추가 조정 한 35만 원 부근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걸 좀 열어놓고 보시고요. 오늘 저점을 마지노선으로 일단 놓고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고점을 최대 저항대로 하는 대응이 좀 필요한 구간이고요. 그래도 오늘 좀 강했던 부분 보면은 이 종목은 정말 후발로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구리 동막업체 일지머티리얼즈 그다음에 뭐 솔로스 첨단 소재 또 최근에 동아기업 같이 이렇게 유럽 쪽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고 왜냐하면 유럽이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영국 같은 경우 지금 전기차가 작년보다도 올해는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 한 16% 정도까지 침투율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 쪽에 있는 기업들한테 더 시장에서 점수를 좀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솔루스 첨단 소재도 지금 이제 이격 많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이격 많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저 장중에 솔루스 첨단 소재가 8만 원 넘어가는 거 보면서 와 대단하다 그랬었는데 장중에 마이너스 3천 얼마 가길래 엄마 그랬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또 올라서 1,100원에서 끝냈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는 상태. 수급이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수급이 여기 기관 내에서부터 쫙 들어오네. 네. 연기금, 뭐 사모펀드, 투신, 뭐 금융투자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수급이
답을 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5일선이랑 이격도 오늘 줄이는 조정 이후에 또 올라갔고 5일선이랑 이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추세적인 부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고 최근에 또 많이 올라온 게 요거하고 동아기업이죠. 동아기업도 살아있는 상태죠. 수급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죠. 연기금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투신이랑.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래되고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좀 정리를 하면서 또 후발주들 쪽으로 기관은 그 안에서도 계속 조금 제스처를 좀 바꾸고 모션을 좀 바꾸고 있는 상태이죠. 근데 아무튼 오늘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동아기업도 오늘 저점과 오늘 고점을 앞으로의 저항대와 지지선대로 생각하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2차전지 쪽에 또 사실 좀 대형주 셀들은 옛날부터 안 좋았어요. 그렇죠. 원래 네, SDI도 그렇고 뭐 LG 화학도 그렇고. 뭐 분할 이슈서부터 시작해서 자초한 경우가 많죠. 네, 그리고 뭐 SDI 같은 경우는 뭐 리비안이 뭐 내재화한다. 근데 그 내재화라는 걸 좀 잘못 생각하면 사람들이 리비안이 직접 생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갖다가 내재화한다라는 게 여기저기서 사온다라는 개념보다는 뭐 SDI랑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그것도 내재화거든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뭐 밝혀진 바는 없지만 지금 셀 업체들은 상당히 좀 부담을 갖고 예전부터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셀 업체들은 부담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면 또 장착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전기차의 속도가 더 더뎌질 수도 있고 전기차가 느리게 간다는 게 아니라 전기차로의 진화의 속도가 조금 더 미적거려질 수 있다.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각 자동차 메이커마다 뭐 2024년 5년부터는 뭐 전기차만 생산할 거야. 뭐 이런 쪽도 그렇죠. 있죠. 그리고 뭐 2030년 가면은 뭐 전기차만 만들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생각이 다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본인들은 전기차만 생산하고 싶겠지만 그 많은 전기차의 전기는 누가 될 것인가. 지금도 전기가 없어서 중국이 저렇게 전력난인데. 일단 기본은 화력으로 뽑아야 돼요. 그러면은 또 지금 천연가스나 석탄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증폭은 신재생으로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나중에 대안은 원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원전도 같이 많이 빠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만들어 놓고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냐. 뭐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분명히 전략이 좀 수정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속도는 지금 인프라 하는 거랑 전기 생산하는 거랑 이런 거 감안해서 보면은 전기차만 무조건 만들겠다고 막 떠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기업들이 전략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수정이 이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지금은 좀 시장에 있어서 그런 대형주들이 조금 힘든 구간이긴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도 분명히 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주의가 필요하겠고 아무튼 2차 전지는 이 추세가 엄청 가파르긴 해도 죽지는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좀 빠지긴 했어도 아직 주도주로서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빠르다. 조금 더 지켜봐야 맞습니다. 된다.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그 대신에 뭐 수소 같은 경우도 살아있는 종목이 많고요. 그러니까 대장으로 가다가 이렇게 딱 손바뀜 해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고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왜냐면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아직 멀쩡한데 또 먼저 갔던 다른 종목들은 엄청 빠진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먼저 가고 많이 간 것들은 좀 차익 실현 나오고 새롭게 좀 힘이 있는 것들은 좀 계속 가고 이런 흐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삼성전자도 뭐 계속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대형주들 그러니까 그런 대형주들이 결론적으로는 코로나의 최대 피해주들이고 그죠? 리오프닝 관련주가 왜 다들 여행주, 면세점, 항공주. 카지노, 항공주 뭐 이런 종목들만 왜 리오프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는 다 반도체, 자동차도 다 리오프닝 주거든요. 코로나가 줄어들면 잘 갈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그 종목들도 결국은 시장 때문에 더 주가가 많이 하락하게 되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발생하고 지수 견인력은 그들한테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움직여서 지수를 어느 정도 또 만들어놔야 또 개별주들이라든지 중소형주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급할 때는 지수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온다는 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태양광도 좀 많이 올라왔었고, 그죠? 풍력도 또 올랐고, 이렇게 전기료, 뭐 원자재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테마들이 좀 돌긴 했었는데, 뭐 아직까지 바이든 정부 하에서는
그쪽이 죽을 일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번에 예산을 좀 줄인다고 그러잖아요. 부채 한도 협상 그거 해야 되니까 예산을 줄이면 줄일 때 과연 어디서 줄일까? 바이든이 과연 어디서 줄일까? 풀기로 하고 어디다 투자하기로 한 그것 중에서 뭔가 줄이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줄이는 부분이 뭘로 줄여지는지 나중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줄여지는 부분이 나중에 조정의 빌미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에서 줄여버린다 그러면은 조정 들어오겠죠. 반대로 뭐 다른데 뭐 인프라 투자하는 데서 줄여버린다 그러면은 그동안 많이 갔던 쪽들 뭐 인프라 관련주들한테도 조정이 들어오겠고. 그러니까 요번에 협상할 때 줄여주는 부분이 과연 어디서 줄여드리는 것인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3조 5천억에서 뭐 말로는 1조에서 2조 정도. 네, 한 1조 9천억에서 한 2조 2천억 사이까지 줄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한 대략 한 2조 정도. 그럼 1조 6천억이 날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전기차 인프라, 충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쫙 깔리거나 전기차 보조금이 배터리 그쵸. 전기차 보조금이 좀 커지거나 근데 이게 날아가 버리면 또 우리가 또 자동차가 됐든 아니면 뭐 신재생과 관련해서 또 이게 좀 투심이 사그라질 아까 수 말씀드린 있는 대로 그 줄어드는 부분이 어디서 많이 줄어드느냐. 그거를 확인하시면 답이 그 다음에 좀 나오지 않을까. 그걸로 인해서 조정이 오는 섹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그런 아직 부분들.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많이. 네, 네, 맞습니다. 그것도 좀,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시간이 늘어지다 보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악재가 나왔을 때 좀 빨리 뭔가 딱딱 해결해주면은 반등도 빠른데 이게 딱 악재는 나왔는데 해결 과정이 없으면 그냥 지지부진. 근데 확실히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게 지난해에도 참 악재가 많았어요. 예상되는 악재.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트럼프 불복, 뭐 여러 가지 악재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도 호재가 전부 먹으면서 그 주가는 올렸는데 이번에는 그게 좀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딱 보실 게 작년에는 모든 악재라는 부분들을 다 돈으로 뛰어넘었거든요. 왜냐하면 악재는 곧 호재가 되는 시장이었어요, 작년에. 왜냐? 악재가 나오면 그 악재를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더 퍼부으니까. 그렇지. 돈을 더 퍼붓고 금리 인상 안 하고 금리 내리고 막 이런 식이니까 유동성을 계속 주니까 그 유동성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악재가 뭐예요? 유동성을 줄일 수 있는 빌미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유동성을 줄일 수 있는 그 빌미들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계속 그게 악재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빌미는 사라질 게 아니라 이미 다 확정이 된 거잖아요.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것들은. 테이퍼링 시기도 뭐 올해 말에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중반에 끝나겠다. 근데 그거는 좋다. 이해를 했는데 금리 인상도 내년 말에 한 번 올리고 그 내후년에 이제 3번 올린다고 점도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하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뭐 9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파월의 발언이 달라졌잖아요. 상당한 인내심을 가지고 완전 고용을 이룩하기 전까지는 안 하겠다 금리 인상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상태인데 요새 슬슬 말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줄 알았는데 일시적이 아닐 수도 있겠다. 좀 더 오래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파월이 말을 바꾸고 있잖아요. 여기서 시장이 아닌가 봐?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락이 시작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파월의 발언이 바뀌는 시점을 좀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파월의 시각을 바꾸려면 파월이 언급한 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이게 억제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억제되려면 결국 물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원자재 가격도 다 마찬가지고 제품의 공급 부족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게 일정 부분 보여져야 시장은 다시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차이를 둬야 되는 게 작년에는 그래도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아도 막연하게 다시 오를 거야, 반등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기본적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했던 그 시장을 지탱하는 그 안정감, 그 유동성 이것에 대한 그 흔들림이 믿음이 깨진 있으니까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 네, 빠지면 돈이 더 들어와줄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 믿음이 없잖아요. 돈이 들어온다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왜 이렇게 시장이 달라지나, 왜 지난 조정과 올 봄이 됐든 지난 조정장과 이번 조정장이 왜 차이가 나나, 요 차이를 이런 데서도 찾을 수 있겠네요. 그 차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의 차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가가 결코 싸지 않다라는 많이 차이. 올라왔다. 네. 스스로 생각들 하기에. 네, 그런 부분이 이렇게 맞겠죠. 돈도 이제 계속 줄어들 것 같은데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왔으니 굳이 뭐 무리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큰 손이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시장의 이제 유동성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
대한 투입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망하게 있겠죠. 내가 굳이 미리 들어가서 뭐 이럴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연말로 가면 갈수록 그런 주가가 빠질 수 있는 조정의 요인들이 국내적으로는 산재해 있는데 굳이 무리할 필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도 뭔가 대응을 할까요? 네. 좋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그 후에는 또 반격, 그러니까 좋은 다음 주도주를 또 찾는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네,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지금 엔터주들, 컨텐츠주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금융주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보험주들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금리 올라가면 무조건 보험주. 금리 때문에 최대 피해주가 보험주거든요. 보험주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대안을 찾자 생각하면 엔터주가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엔터주는 호재가 만발이에요. 보세요. 경기에 민감한가요? 엔터주가? 작품에 따라 달라지지 뭐 경기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수출할 때 뭐 배로 운송하나요? 비행기로 운송하나요? 안 그러잖아요. 접근성이 엄청나게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뭔가 큰 돈을 지불하지도 않고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소비자들이 최종 소비자들이 뭔가를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경기에 가장 둔감하고요. 그 다음에 환율 영향도 없고 그 다음에 일단 제조업체가 아니에요. 거의.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무슨 원자재를 사들여야 되고 뭔가 재고를 축적해놔야 되고 이런 게 아니단 말인 거죠. 그런 상태 속에서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 쏘아 올렸잖아요. 가능성. 그러니까 K 컨텐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이 K 컨텐츠 하나 때문에 확산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보시면 오늘 또 BTS가 또 1위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마이 유니버스인가? 그것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내는 곡마다 계속 이제 1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엔터주들 이제 오프라인 공연도 하게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었는데 오프라인 공연까지 하게 되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들겠어요. JYP도 그렇고 YG엔터도 그렇고 뭐 SM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형 엔터주들 요번에 좀 중소형 엔터주들도 많이 갔었잖아요. 배급사들 뭐 쇼박스라든지 뭐 버키 스튜디오라든지 뭐 이런 종목 많이 가고 나니까 제가 이제 후발주로 그다음에 안 간 뭐 키스트 가고 그다음에 뭐 바닥에 있던 뭐 사마 네트워크 좀 올랐고 오늘은 좀 빠졌지만 그래서 더 대형주 보세요. 그러면 글로벌로 발을 강력하게 넓힐 수 있는 건 돈이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뭐 CJ ENM이 SM을 인수할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CJ ENM 밑에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식으로 글로벌 배급력이 있는 기업들. 뭐 물론 요새는 그렇지 않아도 넷플릭스에서 한국 이제 업체들 작은 스튜디오들한테도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뭐 그걸 잘 받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투자를 받고 또 특히 지금 이제 그 넷플릭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OTT 업체들도 올해 뭐 4천억, 5천억씩 다 작품에다 쏟아 붓는다 그러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뭐 LG도 있고 뭐 CJ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뭐 SK 쪽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전체적으로 국내에 있는 OTT 업체들도 상당히 많고 또 이제 뭐 디즈니 플러스도 들어오고 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큰 강력한 그런 OTT 업체들이 계속 작품 선정을 하기 위해서 쏟아붓는다라면은 결국은 국내에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드라마 제작 역량이 있는 영화 제작 능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선호될 수밖에 없겠고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돈을 더 많이 쏟아볼 수 있는 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또 여태까지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어 왔었던 그런 기업들한테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는 이쪽도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제작을 많이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 넷플릭스 쪽으로 많이 갔을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오프라인 영화 상영도 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코로나가 줄어들면 이쪽도 완전 수혜주죠. 드라마 막 맘대로 찍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비껴서 생각해 보신다라면은 엔터주들과 뭐 콘텐츠주들은 뭐 조정이 오더라도 시장에 있어서는 계속 좀 주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흐름들 한번 예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컨텐츠 관련된 이런 주식들, 엔터주, 이건 약간 단기 테마주로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단기성 어떤 호재 있으면 올랐다가 그다음 쭉 빠지고.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기본적으로 환경이 좀 달라진 거 아니냐. 그쵸. 우리 한국 시장만 가지고 놓고 봤을 때는 그랬었지만 이제 글로벌리 그쵸. 이제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이용한 이제 딱
운이 튀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도 괜찮지 않냐. 거기서 이제 불씨를 딱 지핀 거죠. 왜냐하면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알아보고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 오징어 게임 한 감독 얘기 들어보면 2008년도에 이거를 국내에서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안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좀 얘기 듣고도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소재만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이런 걸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어 재미가 없을 것 같았거든. 2008년이었으면 진짜 난리 났을 드라마였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만들었다라면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걸 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뭐 지금 MZ 세대들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고 옛날 같았으면 아니 무슨 드라마에서 뭐 갑자기 게임하다 말고 총을 쏘고 막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게 또 넷플릭스라서 가능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받는데 그렇다 보면 이제 제2의 오징어 게임을 찾기 위한 투자가 계속 이어질 거고 발굴 작업을 많이 할 거잖아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A 스토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또 앞으로 이제 또 상영될 그 작품들 보면 뭐 스튜디오 뭐 산타크로스 작품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이 콘텐츠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제이 콘텐츠리는 전 예전에 항상 여기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영화관도 가지고 있고 콘텐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만 지나면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 요새 지금 각 콘텐츠 업체들 보면은 제작사들 보면은 새로 나오는 신작들 보면 다 라인업이 어마어마해요. 그다음에 배우들도 어마어마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한번 흥행으로 연결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또 연결이 돼야 또 이렇게 불씨가 이어지고 그렇지. 거기서 또 참을 끼얹는 작품이 나와버리면은 기대감이 식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뭔가 시작이 되면은 한번 끝을 본다니까요,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가 뭐 지금 살짝 뭐 차익실험 매물로서 조정이 나오고 엔터주들이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국내 아티스트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엔터주들하고 그다음에 컨텐츠 업체들 중에서 제작 역량에서 돈이 빵빵한 기업들, 뭐 물론 투자들 받기도 하지만 탑픽으로 어디를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움직인 것들은 다 작은 회사들이에요. 최근에 그 오징어 게임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넷플릭스의 다음번 상영작으로 이제 연결되는 기업들은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보시면 뭐 키스트나 그 다음에 뭐 에이스토리 많이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쇼박스, 버키 스튜디오 많이 올랐었고 그랬는데 후발로 치고 나오는 쪽들이 이제 CJ E&M,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쪽으로 치고 올라오는데 뭐 물론 작은 종목들이 가벼울 수는 있겠지만 뭐 시장에서 좀 무겁게 움직이더라도 저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CJ E&M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도 계속 한번 볼만 하고요. 제이 콘텐츠리 같은 경우도 당연히 좀 조정이 들어오면 계속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조정 지금 오늘도 아마 오른 것 같던데. 오늘 CJ E&M 많이 올랐어요. 예. 스튜디오 드래곤은 어제 많이 오르고 오늘 조금 오르고. 네, 그다음에 A 스토리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받을 때 사는 게 낫겠냐. 그러니까 뭐 그거는 종목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오늘 CJ에는 많이 올랐으니까 뭐 살짝 조정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접근하는 전략, 분할 매수 전략. 왜냐면 이거 대형주라서 급하게는 못 가는. 왜냐면 CJ E&M 같은 경우 지금 SM 인수를 할 수 있을지 여부. 왜냐면 이게 저가 그런 생각해봤는데 카카오하고 CJ E&M하고 SM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두 개 기업인데 지금 분위기상 카카오가 이것도 쉽지 않을 것 인수하면은 느낌적으로 조금 좀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얘기, 뭐 그런 느낌? 그러면 이제 약간 좀 CJ E&M한테 유리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 그럼 CJ E&M은 엄청나게 큰 또 이제 엔터 쪽의 영향. 물론 CJ E&M 안에는 홈쇼핑도 들어있고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엔터주로만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보면은 CJ E&M도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CJ 그룹도 이제 지금 이 승계가 지금 되는 과정 쪽에서 좀 뭐 올리브영도 상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지주회사 뭐 CJ도, 그러니까 CJ 그룹주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사드 때부터 시작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받고 코로나 때도 좀 피해를 많이 봤던 기업들이 많아서 앞으로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영화관과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제이 콘텐츠 같은 경우는 조정이 들어오면은 계속 좀 분할 매수 관점 좋겠고, 그 다음에 뭐 CJ E&M 같은 경우도 조정을 좀 기회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드라마 제작 능력이 좀 있는 사마 네트워크스도 좀 지금 바닥이에요. 뭐 특별히 뭐 딱 정해진 건 없지만 주가 자체가 바닥이라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엔터주나 지금 말씀하신 그 콘텐츠 관련된 주들 거기에서의 그 이제까지의 제작 그 전작들을 좀 보면서
결국 제작 능력이 있는 곳을 좀 찾아봐야겠네. 주가 많이 그것도 오르지 그렇고 않고. 지금 이제 넷플릭스 상영을 한다라고 이제 예고가 되어 있는 예고돼 기업들이 있는 많이 것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뉴스 보면은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럴 것 같아. 저도 이렇게 봐도 제가 인도 영화를 좋아하는데 인도 영화 우연히 어떤 계기로 한번 봤는데 재밌어. 그러니까 이제 인도 영화를 찾게 되는 거야. 재밌어요? 저 가끔 재밌어요. 그 노래하면서 뭐 하는 게 재밌을 때가 있어요. 약간 좀 뮤지컬 같은 드라마인가요? 약간 그런데 그래도 좀 재밌는 게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죠. 이번 기회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걸로 한국 이 드라마 그쵸. 봤던 사람들 기억 속에는 이게 또 재밌어. 그러면 한국 드라마를 계속 찾게 다음 되죠. 거를 또 기대를 갖고 보죠. 그게 이제 실망시켜서 뭐 끝나느냐 아니면 뭐 또 만족해가지고 또 이어지냐 그 문제지. 일단은 한번 볼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오징어 게임 제가 봤을 땐 거의 뭐 신드롬 같은 것 같아요. 외국에 보면은 뭐 그 무궁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그 여자 인형 있잖아요. 그것도 막 이렇게 쇼핑센터에 아니, 뭐 설치도 되어 있고. 넷플릭스가 또 그걸 가지고 전 세계 마케팅을 잘 하더라고요. 네, 뭐 체험관 맞아요. 같은 것도 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뉴스로도 자꾸 이게 이슈가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 넷플릭스의 마케팅의 효과도 크다고 봐요. 뭐 원래 마케팅이 그렇게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LG가 휴대폰을 잘 못 판 게 잘 만들어 놓고도 마케팅을 잘 못 파서 못 판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우리 이제 주도주로 차기작들이 있는 그 제작사들 같은 경우 좀 찾아보시면 지금 뭐 지리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가 좀 많이 상영 대기 중이더라고요. 네. 뭐 기본적으로 좀 그리고 예전에 뭐 넷플릭스 작품 많이 만들었던 기업들 뭐 킹덤 나왔던 데들도 다 많이 올라가고 지리산도 뭐 지금 대기 중인데 다 좋다고 하니까. 네, 하여튼 넷플릭스라는 그 플랫폼이 나오면서 이제 그 한국의 어떤 그 참 잘 만든다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드라마도 재밌게. 하여튼 뭔가 빛을 발하는 그런 시점이 온 거 아닌가. 하여튼 투자의 관점에서도 한번 잘 지켜봐야겠네요. 지금 그 아까도 잠깐 우리 얘기했지만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면서 막 주가가 한국의 그 바이오주들이 지금 폭락하고 네. 있단 말이죠. 네. 제약주들. 네. 이 부분도 좀 한번 봐주죠. 그래서 좀 개별단 주들 어떤 거는 그래 너무 올라서 좀 빠질만해 이런 주식도 있지만 이건 좀 오버 아니야? 생각되는 주식들도 있잖아요. 사실 바이오 종목들은 사실 7일 날부터 또 학회가 있어요. 학회가 있고 또 11월 달에도 또 학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사실은 좀 기회다 싶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진단 키트로 시작을 했고 백신으로 시작을 해서 백신으로 넘어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치료제로 이제 끝이 났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그 종목들을 이제 앞으로 좀 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리얼 바이오들 있잖아요.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 쪽으로는 조금 흐름이 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경구용 치료제들 저는 좀 그때 부강약품이 포기하면서 이쪽은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 제품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보세요. 머크사가 지금 이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나올진 봐야 하여튼 임상 결과가 나오겠죠. 11월 달에. 그걸 봐야 되겠지만 이게 웃긴 게 종근당도 지금 치료제가 3상 들어가 있는데도 주가가 못 가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 주들은 되게 상당히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미리 좀 오른 부분들. 예전에 보면은 뭐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임상 들어간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 임상 1상 하고 있는데 주가가 급등. 3상은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주가는 이미 정말로 이미 다 개발해가지고서 다 팔고 있는 것만큼 주가가 많이 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이런 치료제 같은 경우는 좀 너무 과하게 기대감에 많이 간 부분들이 많아서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한국 BNC인가? 그 종목 제가 그때 차트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엄청나게 올랐다고 7만 원대까지 갔던 게 오늘 아침에 봤더니 2만 1천 얼마더라고. 와, 그쯤에 사신 분들 얼마나 이게요. 2만 원에서 7만 원 가기는 3배 오르는 거지만 7만 원에서 2만 원 가는 거는 한 며칠 빠지면 끝이에요. 그렇게 빨리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종목이 어떻게 다시 또 7만 원을 가겠어요? 라고 생각해 본다라면은 정말 기대했던 뭐 치료제든지 뭐든지 간에 그게 어떻게 돼서 그러니까 그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지는 모르겠지만 주가에 이미 녹아 넘치고도 남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그다음에 국전약품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무리하게 오른 것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삼바도 많이 빠지고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많이 빠지고 위탁 업체들이 많이 빠졌단 말이죠. 셀트리온도 많이 빠졌죠. 셀트리온도 며칠 마찬가지고. 동안. 예. 다 이제는 셀트리온이 치료제 허가 받으면서 좋다고 하더니 이제는 그게 또 부담이 된다네.
그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의 저도 그거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부담이 되는데 산바도 마찬가지예요. 뭐 물론 모더나 뭐 생산하려고 그러다가 뭐 11월 달로 가네 어쩐지 하지만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아, 치료제가 나왔네? 그럼 백신이 앞으로 덜 만들겠지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나 봐요. 치료제가 아무리 있어도 저는 백신은 계속 만드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예상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랐던 부분들이 이제 또 치료제 나온다고 하니 실망감으로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 기업 본연의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지. 코로나 치료제는 부가적이었던 거 부분이고 그 일반적으로 계속 약을 만들어 왔었던 기업들이잖아요. 뭐 SK바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그런 기업들은 결국은 빠지고 나면 또 뭔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움직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이오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단키트도 보세요. 진단키트도 실적이 어마어마해도 주가가 안 가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미 기대치를 다 뛰어넘을 만큼 그렇지. 주가가 갔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파도 지금 코로나가 엄청나게 많아도 매출이 많이 늘어나도 주가가 못 움직여요. 주식이라는 게 옵션처럼 상대적으로 먼저 호재를 반영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걸 뛰어넘는 엄청난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스테이블하거나 더 빠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진단키트 업체들도 어느 정도 나중에 빠지고 나면 또 본연의 실적으로 움직일 때가 오겠죠. 그건 뭐 코로나 진단키트만 만드는 회사들이 아니니까. 사실 진단키트라는 게 면역 예방하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빨리 진단을 해야 빨리 그렇지.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단키트라는 게 단순히 코로나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다른 진단키트를 만드는 기업들이었었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 너무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는데 조정을 얼마나 많이 받을지 오래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또 결국은 또 기업 본연의 실적으로 움직이는 때가 나중에는 오겠죠. 그리고 지금 CMO 업체들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지금 치료제, 백신 업체들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치료제, 백신 업체들은 이미 좀 힘들다라고 그 업체들 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힘들다라고 보는 게 이미 뭐 다국적 기업들이 다 이미 선점해 놓고 있는 상태 속에서 우리나라 업체들 승인을 제대로 해서 해외에 팔 수 있겠냐라는 거죠. 긴급하지도 않은데. 그렇지. 국내용이다라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아니면 뭐 동남아시아 조만한 나라들 용이다든지.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부강약품처럼 하다가 빨리 포기해버리는 게 날 수도 있는데 계속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개인 투자자분들만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기업 믿고 투자한다라면은. 그래서 그런 약간 코로나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좀 주가가 너무 뻥튀기가 됐다거나 그런 오인할 수 있을 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던 기업들은 당연히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번 학회, 다음 달에 학회 이슈에 있어서 계속 임상을 발표하고 신약 치료에 가깝게 다가가는 기업들은 다시 또 선별하면서 이번 하락 조정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러시아 백신, 중국 백신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그건 누가 맞겠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무래도 미국 거 맞지, 유럽 거 맞지 이런 얘기 했었던 네, 것처럼. 네. 근데 우리가 백신이 됐든 치료제가 됐든 나왔을 때 다른 어떤 서방 세계 국가들도 그럴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근데 미국 거 맞지, 한국 거를 맞아? 이럴 수도 있겠다. 뭐 물론 가격적인 메리트가 얼마나 있을지는 또 봐야 되겠지만. 당연히 또 그게 또 변수가 되겠네. 근데 다국적 기업들은 많이 대량 생산해서 또 가격 다운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게 가격 경쟁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쵸. 원래 그 대기업들의 특징이 그거 아니에요? 그쵸. 가격 물량으로 치킨 게임 가격과 하는 물량으로 그렇죠. 경쟁자를 죽이는 거. 그렇죠. 근데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 그러면 엄두도 못 내게끔 뭔가 또 방법을 만들겠죠. 이게 선발주자의 맞아요. 뭐라 그럴까? 그거죠. 예, 그러니까 메리트. 결국은 그냥 이슈로 테마로는 갔을지언정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그걸로 개발이 인해서 개발이 돼도 수익을 보기는 좀 어렵지 돈 않겠나. 벌기는 좀 쉽지 않겠다. 그건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얼마만큼 효과가 뛰어난 그게 나오냐 또 달라질 수 있겠죠. 뭐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좀 뭐 부작용도 없고 그다음에 뭐 약간 지금의 백신들과 좀 다른 성향이라고 그래요. 저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꼭 맞아야 된다면 그걸 한번 맞아볼까 이런 생각도 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또 일단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또 나오지도 않았고. 하여튼 제약 바이오주 들고 있으신 분들은 참 요즘 마음이 참 거의 공황 상태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좀 지켜봐야겠네요. 어쨌든 네, 또 이 과정 중에서 또 선별되고 싸게 살 수 있는 기업들이 나와요. 좋은 기업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바이오주 하면 자꾸 지금 백신하고 치료제 뭐 이런 쪽에만 몰렸었는데 진단키트 이제 좀 뭐 항암이 됐든 네. 신약 쪽이 돼서도 좀 나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시선이 좀 이동하면서 더 확실히 우량주 쪽으로 또 시선이 이동하겠고 또 코스닥 살리는 길은 바이오밖에 없어요. 지수 올리려면 바이오하고 반도체 IT 안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도체가 근데 올해 들어와서 좀 많이 안 좋았죠, 계속. 맞습니다. 예. 오늘 SNS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급등했거든요. 뭐 일단 뭐 EUV 노광 강정 그쪽에서 ASML 그 회사밖에 못하던 거를 여기서도 개발했다 그러면서 후반에 급등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반도체도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그 안에서 또 선별되는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하여튼 지금은 우리가 다음 주도주가 무엇이 될 것인가. 지금 그 물려서 정말 손실액이 크다고 그냥 이렇게 넉넉히 있기보다는 그 다음이 무엇이 될 것인가를 지금 오히려 반전을 위해서라도 공부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세요. 이게요, 주식이, 내 주식이 이렇게 빠지다가 훅 빠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0% 정도 되면 못 판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이 빠질 때 대형주도 같이 그만큼 빠지고 좋은 종목도 같이 빠지잖아요. 이럴 때 잘 교체 매매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 주식은 마이너스 30%에서 그냥 계속 마이너스 30%일 확률이 높고 좋은 종목이 시장 때문에 빠지면 그 종목이 리바운딩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빨리 체크해가지고서 주도주 쪽으로 교체 매매를 해줘야지만 빨리 복구가 가능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지수는 올라왔는데 내 주식은 옛날 그대로일 경우가 그렇죠.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급락은 여러분들한테 기회도 될 수 있고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좌절하거나 너무 막 그 실망하거나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게 자신감을 잃으니까 무섭거든. 네, 맞아요. 네. 이게 이럴 때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안 좋게만 보면 또 안 좋은 것만 보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아까도 봤지만 거시적으로 봐도 막 무섭기만 해. 안 좋기도 하고. 그러나 어쨌건 이 상황에서도 다음에 떠오를 만한 그런 거를 이제 공부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고요. 아까 제 친구랑 오면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무섭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 친구도 신용 많이 쓰는 친구인데 어떻게 막 그래서 제가 뭐 저희 한간에 떠도는 얘기처럼 존버해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제가 웃으면서 한다고 해서 웃긴 얘기가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항상 긍정론자들이 승리를 해왔었고 하락이 있어야지만 또 상승이 있는 거고 또 골이 깊어야지만 또 위로 또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또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 기회를 잡는 게 바로 나여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좀 노력을 하시면서 종목 찾기 하시고 그다음에 이 기회에 안 좋은 것들은 바로바로 조금 종목 교체를 해주시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근데 하여튼 가능한 한 신용 미수는 안 쓰시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리먼 사태 이후로 그때 정말 신용으로 크게 한번 혼난 다음으로는 신용을 아예 안 쓰거든요. 신용은 정말 잘 쓰면은 도움이 되는데 정말 근데- 잘못 쓰면은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 잘 쓰다가 그냥 저희가 개인적인 비유인데 잘 쓴 과정에서 무뎌지면서 된통 당하게 되더라고 결국은. 그러니까 원칙 안 한다. 아니면 정말 그런 쪽으로 뭐 크게 하시는 분들은 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린 거지. 저도 네. 마찬가지예요. 저도 시장을 나름대로 되게 잘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아. 주식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되게 오래 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고 쉴 생각은 안 하고 들고 내가 있었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뭐 이 정도 빠졌으면은 바닥이지 뭐 이런 생각으로 안일하게 생각했었는데 계속 안 빠졌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다가 최근 2, 3일 동안 따닥 맞으면 남들 빠진 거랑 똑같이 빠져버리게 되니까 시장이 안 좋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과감히 쉬어야 되는 부분들도 필요한데 일단 그 시점은 지금 지났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이번 주까지만 조금 기다려보세요. 다음 주에 만기 있으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다시 또 회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물론 최악의 상태는 다음 주 만기까지 계속 밀어버릴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지금 이번 달 중순까지가 제일 힘든 구간이다라고 생각했던 구간이라서 요 고비만 좀 잘 넘기시면 좀 요 리스크에서 조금 벗어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만 찾으면 또 복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 뒤에 좀 같이 한번 노력해 보시자고요. 네. 하여튼 계속 저희도 같이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율을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결론적으로 수업료를 지불하면 배우는 게
그만큼 그 이상으로 배우면 되거든요. 맞아요. 수업료를 주식시장에서는 반드시 내셔야 된다라는 게 근데 여기에서 그냥 멍하니 있으면은 배우는 거 없이 그냥 맞아요. 예, 손실만 보게 되니까 하여튼 예,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 정말 다시 한번 공부하는 예,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유한타증권 선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